자, 이제 마지막으로 생시몽이 썼던 이 책, 죽기 직전에 썼던 책인데, 이 책이 나름대로 당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대요. 물론 뭐 생시몽이 썼던 그 책과 뭐 그 잡지의 글들도 나름대로 그 시대는 굉장히 중요한 그 사회 운동의 지침서가 됐고, 그래서 뭐 은행가들 친구들 뭐 아니면 은행가들이 이렇게 후원도 내고, 잡지라는 게 뭐 돈이 예나 지금에는 안 되니까 후원 없으면 어떻게 잡지를 내겠어요. 그 후원해서 잡지 내고 뭐 책도 내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말년에 돈이 없어서 친구들이 주는 후원금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땡스멍이 뭐 한 20대 때 30대 때는 군인도 하고 장사도 해서 돈 좀 벌다가 다 날렸어. 장사 한번 하다가 다 망해가지고 좋은 친구들이 그래도 그나마 있었나 봐. 하여튼 돈 대줘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이 책을 직접 썼단 말이에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기독교에 관련된 책을 썼어요. 생시몽은 스스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무신론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특히 기독교, 그러니까 소위 당시에 이제 기독교라는 게 우리나라는 프로테스탄트지만 이제 거긴 이제 카톨릭이죠. 카톨릭 신자가 아니다. 나는 그리고 이 교인이라는 걸 좀 무식하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까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강의에서 그랬지만 이 사람은 산업주의 산업 체제를 강조하면서 이 사물들의 고유한 법칙을 알아야 산업 관리를 할 수 있고 정책을 입안할 수 있다고 했다. 산업들의 고유한 원칙이라는 게 뭐예요? 물적인 원칙이라는 게 뭡니까? 그거는 종교적인 생각하고는 다른 거죠. 오늘날 지금 얘기하면 무슨 산업공학, 물리학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그렇게 자기가 무신론자라고 얘기했던 이런 사람이 왜 말년에 이런 책을 썼을까? 이 사람이 왜 마지막에 이런 기독교에 관련된 책을 쳤냐면 이 산업체제론이라고 하는 그만 책에 1821년에 썼던 거기에 이제 처음으로 약간 종교적인 색채가 나는 그 박애주의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라는 조그만 글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지금 생스몽이 썼냐면 성직자는 과학자들이고 그들이 행사해야 할 정신적인 원리는 실증적 정식에 부합하는 복음서의 순수한 도덕에 입각하며 그들의 선교 목표는 공익을 위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박애주의자들에게 보내는 그 호소문이라는 데서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음? 뭐라고 쓰는 거야? 이 사람이 복음서의 도덕에 입각해야 된대. 뭐가? 사람들의 실증적이고 물적인 원칙도 도덕 원칙에 부합해야 되고 그다음에 종교를 사람한테 선교하는 목표는 공익의 열정, 사람들이 공적 이익을 인식하고 그걸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열정을 불어일으키는데 선교의 목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공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적인 이해,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업적 아주 과학 중심적인 산업 체계도 결국은 뭐냐면 기독교적인 정신 세계. 근데 그 기독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저 복 주세요,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의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다 함께 같이 살 것과 실질적인 의미에서 원시 기독교는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생스몽은 그렇잖아요. 원시 기독교라는 게 뭐 돈 없고 힘들고 아픈 자들을 신분의 고하를 따지지 않고 다 와서 같이 밥 먹고 뭐 이런 거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초창기의 기독교 정신 아니에요. 근데 이제 1000년, 2000년이 오면서 기독교가 다 타락한 거죠. 그러면 기독교가 왜 타락했느냐? 어? 기독교가 타락한 원인에 대한 논의를 이 책에서 이제 신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주로 카톨릭 비판을 심각하게 해요. 그다음 뒤에 부분에 가면 2부에서는 신교로서 루터교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심각하게 해요. 그것도 재밌어요. 아니 보통 우리가 종교 비판하면 카톨릭 사제들 비판하는 것만 하는데 왜 루터교를 비판하냐? 자, 일단 카톨릭 비판의 내용을 보면 첫째가 제가 거기다 정리를 해놨는데 카톨릭은 너무 신비적인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첫째가 여기 이 카톨릭 비판에 대한 논의는 뭐 요쪽에 한 32페이지부터 한 10페이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재밌어. 그러니까 이 생스몽의 글들은 읽기가 어렵지 않아요. 이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산업자의 교리 문답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그래 그런 거다 그러고 말하지만 이 책도 무슨 이렇게 누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카톨릭은 너무 너무 신비적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성직자에게 너무 종속을 강요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신앙만 가르치고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 증진, 물질적으로 먹살 게 없는데 맨날 하나님이 어쩌고 무슨 삼위일체가 어쩌고 이런 소리만 하고 있으니 아니 뭘 좀 매겨야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유명한 영화의 대사 중에 뭘 좀 매겨야지.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뭐 교회가 뭘 좀 매기고 그래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한테 맨날 무슨 하나님 믿으라고만 하고 뭐 어려운 무슨 삼위일체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으니 그게 교회가 뭐 하는 얘기냐는 거. 실용적이지 않다. 세 번째, 교황청의 행정. 당시에 이제 이게 로마 교황청이 아직도 짱짱하던 시절이니까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사제 서품이었던 계급적인 서열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 사람들의 물질적인 이해관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너무 권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카톨릭 교회는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교회가 됐고 그다음에 사람들은 뭐 어떻게 돼요? 다 그런 권위주의적인 교회에서부터 멀어져서 혁명 이후에 이건 약간 또꾸밀적인 냄새가 나는데 교회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카톨릭은 전혀 시대적인 임무를 완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그냥 구닥다리 같은 소리나 하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 루터는 왜 루터교는 소위 이제 프로테스탄트죠. 프로테스탄트는 왜 음? 왜 비판돼야 되는데 이 책의 63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나타나는데 루터교에 대한 비판은 간단해요. 하나는 뭐냐면 종교를 사회 조직 외부에 축소시켰다 그런 말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이 카톨릭의 어떤 그 뭐라 그래 카톨릭의 그 형식주의를 비판하다 보니까 루터나 켈빈이 그냥 모든 사람이 자기가 막 혼자서 그 성경 읽고 그냥 혼자서 예배 드리면 다 천국 간다고 그렇게 바꿔놨단 말이에요. 뭐 그 당시 워낙 그 카톨릭이 썩었으니까 그런 얘기 했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왜 카톨릭이 면죄부라는 걸 돈 주고 팔면서 니들이 이거 사면 다 천당 간다고 말로 이제 썰을 푼 거죠. 거짓말을 한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지. 또 당대의 신부들이 예전엔 신부가 되는 게 굉장히 그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시험도 보고 그랬다는데 갑자기 신부의 숫자가 부족해서 그냥 막 너도 신부해 너도 신부해 그래서 그 함량 모자란 놈들이 신부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막 설교 아무렇게나 하고 막 돈이나 벌려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반발로 루트가 그렇게 종교 개혁을 한 건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너무 종교가 개인적이 되고 세레모니도 없고 무슨 어떤 성스러움도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회적인 외부와는 단절되고 그냥 내면적인 종교가 됐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모든 예배 의식도 예전에 그 카톨릭이라는 게 뭐 굉장히 성스러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성스러움이라는 게 뭐예요? 나중에 듀르카임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하겠습니다만 사회적인 공적 의식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성스러움은 이게 뭔가 권위에 대한 존경이란 말이에요. 성스러움이란. 근데 지금은 그냥 예배라는 게 그냥 노래나 하고 뭐 성경이나 몇 줄 읽고 끝 이러니까 사람이 성스러움에 대한 어떤 존경스러운 마음을 가질 기회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생스명의 가장 큰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공익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우리 사회에 대한 공적인 의식은 없고 오히려 프로테스탄트도 뭐예요? 프로테스탄트가 켈빈이 했던 게 뭐예요? 메루프 아니에요. 메루프. 소명의식. 나만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도 그 돈 많이 번 게 하느님에게는 너의 소명을 다한 거로 하고 기독교 천당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것 때문에 자본주의가 발전됐다고 하는 게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자본주의 정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미 생스먼은 비판한 거예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버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바람에 그렇게 생각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 혹은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한 공적인 의식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실증적인 이념 이런 거 교회라고 하는 게 실증적으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구원할까 이런 건 없고 맨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뭐 이런 얘기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점점 변하고 있는데 교회의 교리는 그게 카톨릭이든 루터교든 교회의 교리는
교리는 맨날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만들었던 삼위일체설 그거 아니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의해 뭐 나가 너를 뭐 용서 이거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 당시만 해도 1830년대 25년이면 이미 과학기술은 물리학이 발전되고 천체 물리학이 발전되고 세상이 바뀌었으면 그와 걸맞는 종교 논리가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건 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 얻을 게 없는 거죠. 교회가 너무 시대를 못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카톨릭과 무토기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기독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새로운 그리스도교 아니야. 새로운 기독교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 목표가 뭐냐? 응? 그러니까 일종의 박애주의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다음 산업사회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공적 의식을 갖는 그런 그 기독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81쪽에 이 책 81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계급의 도덕적 물질적 삶을 가능하면 가장 신속하게 개선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술가와 학자, 산업체 수장들이 자신들의 이익이 대다수의 민주주의 이익과 본질적으로 같음을, 민중의 이익과 본질적으로 같음을, 그리고 그들이 수장인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노동자 계급에 속하며 대다수 민중의 동의가 그들의 위대한 작업에 어울리는 유일한 보상임을 의식하게 해야 된다. 이게 새로운 기독교의 목표여야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물질적인 삶, 그 다음에 대다수 민중들의 삶을 고양시킬 수 있도록 종교가 바뀌어야 된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서 뭐예요? 예술가, 학자, 산업체 수장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중요한 산업자로서 계속해서 10년, 20년 동안 산업주의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 그 다음에 예술가의 역할을 많이 들고 있어요. 그건 왜 그랬을까? 결국은 예술가의 강조를 한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무슨 기술적으로 뭘 만들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뭐 물건을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세계관 그걸 정신권이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그것도 고양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새로운 기독교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국가와 정치, 경제가 하나가 통합이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예술가를 그런 강조했던 이유는 뭐냐면 어떤 사회를 개인과 개인으로 연결된 계약적인 사회 혹은 개인주의 사회가 아니고 사회 전체의 어떤 문화적인 통합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걸 연결시키는 게 예술이가고 그런 예술 통해서 사람들이 공적인 의식을 갖고 사회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산업사회라고 하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물적 원칙이 관통하는 사회. 거기에는 자본가, 중요한 산업가들이 정치와 경제를 운영해야 돼. 플러스 이 기독교를 쓰면서 무슨 얘기냐면 문화국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화국가의 기본 상황은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박애주의적인 감정을 갖고 또 공의를 갖는 이런 산업국가적인 모습과 문화국가적인 모습이 합쳐진 거 그게 바로 신기독교론에서 얘기하는 기독교 국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계급적인 통합 플러스 어떤 감성적인 통합을 얘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이 생스몽이 바라보는 사회주의 사상이 그 전형적인 마르크시즘과 다른 이유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생스몽은 한 60 초반에 돌아갔어요. 뭐 나름대로 할 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1825년에 죽고 난 다음에 특히 이 책을 통해서 이 후배들이나 제자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생시몽주의자들, 네오 생시몽이라고 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생시몽이 죽고 난 다음에 모여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콜 폴리테크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이 엘리트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뭐 프랑스의 교육 체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네이버라고 하는 데서 제가 2020년 동안 1년 가까이 그 네이버의 오디오 클립이라는 데를 들어가시면 홍성민 교수의 열린 생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가 한 55회 그 서유럽의 이 교육학의 역사, 그다음에 한국의 교육의 역사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해서 앞으로 미래 교육은 어떻게 되는가까지를 설명한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제가 그 프랑스의 교육 체제 변화를 설명하면서 그 에콜 폴리테크 제3공화국의 에콜 폴리테크가 어떤 식의 의미가 있었는지를 제가 잠깐 언급한 게 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에콜 폴리테크라는 게 공과대학
시기에서 만들어진 최고의 엘리트 교육기관인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생시몽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모여가지고 처음에는 뭐 잡지도 만들고 산업자들이란 잡지를 또 다시 만들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무슨 교파 같은 거의 사이비 교주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무슨 교주로 앙팡땡이라고 하는 사람을 막 교주를 만들고 밑에 뭐 이렇게 뭐 10명의 무슨 그 뭐라 추기경하고 일반 신도 이렇게 해서 뭐 한 4, 5천 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도 보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세력이 굉장히 컸대요. 그래서 나중에 한 1850년대가 되면 정부에서 이 자식들 좀 위험하다고 이거 사이비 종교라고 막 탄압하고 앙팡땡 같은 사람 체포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했던 일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그 이공계의 엘리트들이 생시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모여서 주로 뭘 했냐면 프랑스의 산업화를 이룬 거예요. 이 소위 에콜 폴리테크에서 이 다녔던 사람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 앙팡땡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슈발리에 같은 사람. 이 사람은 뭐냐면 산업자라고 하는 이 잡지를 발간하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뭐냐면 주로 이 엔지니어라는 게 단순히 뭘 만드는 정도가 아니고 노동과 자본을 연결하는 중간 계급이다. 그래서 노동과 자본의 협력 관계를 강조하고 이런 능력주의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무슨 이때만 해도 아직 이 에콜 폴리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무슨 귀족 자제, 무슨 돈 많은 부르주아 자제 이런 사람들이 주로 입학을 했는데 이때부터 완전히 그런 신분제 없애고 정말 능력이 있고 머리 좋은 놈들만 들어오겠다. 그렇게 능력주의 사회를 만들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로 산업 운동을 하면서 주로 뭐 했냐면 라피트 같은 사람. 아까 앙팡탱은 주로 이제 그 산업 발전을 위해서 교통망을 만들고 신형 운동을 뭐 신형 그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 은행을 만들고 하는 데 앞장섰다면 라피트 같은 사람은 실제로 정권의 장관으로 입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또 하나 뭐 있냐면 에밀 페레르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주로 뭐 했냐면 철도 산업을 일으킨 사람. 이 사람이 1830년대 40년대 이 파리하고 생제르만 그 철도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처음으로 프랑스에서 철도화 운동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이집트에서도 이런 철도 산업을 이 사람이 주도하고 군사학교 만들고 또 에콜 폴리테크 비슷한 학교를 이집트에서 가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1800년대 후반에 이집트를 식민지 하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초소를 놨던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아까 있던 앙팡땡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앙팡땡이 주로 뭐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교주까지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했냐면 파리하고 리옹 지중해 철도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1847년에는 또 뭘 만들냐면 수에즈 운하 연구협회라는 걸 만들어서 수에즈 운하를 만들자. 이집트의 그 수에즈 운하 알지 않습니까? 물론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수에즈 운하가 착공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에즈 운하를 만들어야 프랑스의 산업도 발전하고 유럽 전체의 산업이 발전한다는 얘기를 자꾸 강조한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이 사람 죽은 다음에 수에즈 운하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슈발리에, 앙팡땡, 페레르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프랑스가 산업화해서 정말 그 유럽의 최고의 경제 국가로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엄청난 영향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근데 그 사상적인 영향은 누구한테 받았냐? 생시몽한테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페레르 형제 같은 사람 크레디 모빌리에라고 하는 은행을 만들어가지고 주식 공모를 통해서 주식 자본 은행이라는 걸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은행이라는 게 주식 공모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만들어진 게 이게 처음입니다. 그 다음에 오스만 남작이라는 사람은 1850년대에 파리의 도시계획을 새로 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파리 가면 멋있다 그러지만 이 1850년대 이전에 오스만 남작이 파리 도시계획을 하기 전에는 파리도 막 꾸불꾸불하고 막 판자촌도 많고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뭐 파리 보면 개선문을 중심으로 방사선으로 팔각형의 그 길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만든 건데? 오스만 남작이 만든. 여러분들 나는 안 내려갔습니다만 파리의 그 지하도가 그렇게 어마어마하대요. 지금도 사람이 이렇게 몇 명이 한꺼번에 그 지하도를 걸을 수 있는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규모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는 뭐 홍수가 안 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걸 만든 사람이 오스만 남작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러한 에콜 폴리틱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다 생시몽의 어떤 산업주의라고 하는 데서 나왔고
그다음에 수에즈 운하 같은 그 제3세계의 산업 발전, 특히 이제 그 철도 회사를 만들어서 산업 발전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이 어디 영향을 줘? 미국의 철도 건설에 대단히 영향을 많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생시몽의 영향은 프랑스뿐만이 아니고 그런 그 아까 얘기했던 이집트, 제3세계, 미국에 영향을 줬던, 그래서 국가가 뭔가 산업이라고 하는 엘리트를 통해서 국가가 아니고 혹은 개인이 아니고 협동체적인 하나의 공동 이론으로서 이 어떤 물적 원칙을 아는 엔지니어들이 세상을 바꿔나가야 된다고 하는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 것이고, 이것이 1930년대 이후로 유럽이나 미국에 그 1930년대를 벨 에포크, 1960년대를 글로리어스 에포크 이런 말을 써요. 그게 이제 프랑스에서 가장 30년대, 60년대 해서 한 60년 동안 굉장히 잘 살았다는 거예요. 경제가 막 올라갔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뭐 1920, 30년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잘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생시몽의 사상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사회주의 그러면 맨날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대립 구도가 있고, 그래서 사회주의는 노동자를 위한 세상이고 뭐 자본주의는 뭐 부르주아를 자본가를 위한 세상, 이렇게 이분법적인 대결 구도 혹은 계급적인 충돌 구도로 주로 이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보았는데, 나는 생시몽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합치되고 또 엘리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과 노동자들의 육체 노동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준 중요한 사상이 아닌가. 그 한마디만 더 하면 이게 사실 프랑스의 그 유명한 사회학자 레이몽 부동이 쓴, 한참 신자유주의가 비판받고 있었던 시대에 쓰여졌던 책인데, 지식인은 왜 자유주의를 싫어하는가 뭐 이런 제목인데, 물론 이건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지금 다시 한번 나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지금 보면 노동자와 자본가의 대립이 너무 심하거든요. 그 다음에 진보와 보수라는 이름의 대립, 또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대립이라고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너무 극명하게 대립이 되고, 지금 여러 가지 선거 국면에서 그 갈등 요소가 너무 심한데, 나는 이 생시몽 강의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러한 이 산업체제적인 요소와 우리가 새로운 기독교에서 얘기했던 문화적인 어떤 공적 감정,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공적인 열정이 어떻게 조화되느냐, 이게 사실은 생시몽이 얘기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회주의 국가고, 그게 기독교 국가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정신을 배우는 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지난 3번에 걸쳐서 생시몽 강의를 조금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생시몽이 누구인지, 또 그 사상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파악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